병원 복도에 울려 퍼지는 절규 소리. 50대 남자가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그 옆에서 여자 역시 눈물을 흘리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간호사들이 급하게 달려왔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침대는 비어 있었고 링거대만이 덩그러니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충격은 한 달 후에 찾아왔으니까요.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그 순간 죽은 줄만 알았던 그분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그것도 아주 특별한 모습으로 말이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평범해 보였던 이 가족에게 숨겨진 진실은 무엇일까요? 이 놀라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잠시만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의 숨겨진 진실을 매일 전해드립니다.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이런 충격적인 이야기들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시간을 한 달 전으로 되돌려 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평범해 보였던 그때로 말이죠. 박현수는 오늘도 새벽 6시에 눈을 떴습니다.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저절로 깨어나는 게 벌써 3년째였죠. 머리맡에 시계를 보니 정확히 5시 58분. 언제부터인가 몸이 이 시간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조용히 일어나 간단히 세수를 마친 현수는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아내 정미가 어젯밤 준비해둔 도시락 재료들이 냉장고 안에 정리되어 있었죠. 오늘은 뭘 싸드릴까? 현수는 작은 소리로 혼잣말을 하며 재료들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박정순 씨는 당뇨가 있어서 음식 조절이 까다로웠거든요. 염분도 적게, 기름기도 적게, 하지만 맛은 있게.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20년 전 결혼할 때만 해도 이런 일이 이렇게 오래 계속될 거라곤 생각하지 못했죠. 그때는 어머니가 아직 건강하셨고 현수 부부도 젊었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상황은 점점 달라졌습니다. 3년 전 어머니가 쓰러지신 후부터 모든 게 바뀌었어요. 처음에는 가벼운 몸살 정도로 생각했는데 병원에서 나온 진단은 심각했습니다. 당뇨 합병증에 고혈압, 거기에 관절염까지. 독립적으로 생활하기엔 어려운 상태였죠. 여보, 벌써 일어났어요? 정미가 머리를 헝클어뜨린 채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일어난 듯 눈이 부어 있었어요. 어머니 도시락 싸려고요. 어제 혈당이 좀 높았다고 하시던데 오늘은 현미밥으로 해드려야겠어요. 아, 맞다. 간호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저도 도와드릴게요. 부부는 말없이 함께 도시락을 쌌습니다. 20회를 함께 산 부부라 그런지 누가 뭘 할지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어요. 현수가 밥을 담으면 정미가 반찬을 넣고 현수가 국을 담으면 정미가 뚜껑을 덮었습니다. 요즘 어머니 상태는 어떠세요? 정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제 병원에 다녀온 건 현수였거든요. 글쎄요. 의사 선생님 말씀으로는 큰 변화는 없다고 하시는데 현수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묻어 있었습니다. 변화가 없다는 건 좋아지지도 않는다는 뜻이었거든요. 75세의 나이에 여러 합병증을 앓고 있는 어머니에게는 현상 유지도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최선을 다해 돌보는 것뿐이죠. 정미가 현수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결혼 초에는 시어머니와의 관계가 그리 좋지 않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3년간의 간병 생활을 통해 진짜 가족이 된 느낌이었습니다. 도시락을 다 싸고 나서 현수는 간단히 아침을 먹었습니다. 토스트 한 조각과 우유 한 잔. 예전에는 든든하게 먹곤 했지만 요즘엔 입맛이 없었어요. 스트레스 때문인지 체중도 많이 빠졌습니다. 저는 오늘 오후에 갈게요. 회사 일 때문에 오전엔 못 가겠어요. 정미도 직장을 다니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병원비며 생활비며 돈 들어갈 곳은 많은데 수입은 현수 혼자 벌어서는 부족했거든요. 다행히 정미의 직장은 시간이 비교적 자유로워서 병원 일정을 맞출 수 있었습니다. 네, 그럼 저는 점심때쯤 가서 저녁까지 있을게요.
현수는 도시락을 가방에 넣고 집을 나섰습니다. 지하철역까지 가는 길, 아침 공기가 차갑게 느껴졌어요. 벌써 가을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지하철 안에서 현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어머니가 아프신 지 3년. 처음에는 금방 나아지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갈수록 상태는 나빠지기만 했어요. 병원비도 만만치 않았고 간병비까지 합하면 한 달에 들어가는 돈이 적지 않았습니다. 물론 돈 때문에 어머니를 소홀히 할 수는 없었어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부담이 되는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현순의 집도 전세였고 두 사람 월급으론 여유가 많지 않았거든요. 그래도 어머니는 평생 고생하시며 현수를 키워주셨습니다.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신 후 여자 혼자서 아들을 대학까지 보내주셨죠. 지금 어머니가 아프시니 자식으로서 최선을 다해 돌봐드리는 게 당연했습니다. 회사에 도착한 현수는 평소와 다름없이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집중이 잘 안 됐어요. 어머니 생각이 자꾸 났거든요. 어제 병원에서 보신 어머니의 표정이 유난히 지쳐 보였거든요. 현수 씨 괜찮아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옆자리 동료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 네. 괜찮습니다. 좀 피곤해서요. 현수는 애써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회사 사람들도 현수의 상황을 알고 있었어요. 어머니 간병 때문에 종종 조퇴하고 병가를 내야 하거든요. 다행히 회사 분위기가 좋아서 이해해주는 편이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현수는 서둘러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어머니께 도시락을 드리고 오후 검사 일정을 확인해야 했거든요. 병원에 도착하니 어머니는 침대에 기대어 창밖을 보고 계셨습니다. 예전보다 많이 야위신 모습이 마음 아팠어요. 어머니 점심 가져왔어요. 아이고 현수야. 고생한다. 어머니의 목소리는 여전히 따뜻했지만 기운이 없어 보였습니다. 정미가 정성껏 싸줬어요. 오늘은 현미밥이랑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나물무침도 넣었어요. 현수는 어머니 옆에 앉아 도시락을 풀러드렸습니다. 어머니는 천천히 드시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동네 소식부터 시작해서 옛날 현수 어렸을 때 얘기까지. 우리 현수가 어렸을 때는 밥도 잘 안 먹어서 쫓아다니며 먹였는데 이제는 내가 나한테 밥을 갖다 주네. 어머니가 쓸쓸하게 웃으셨습니다. 어머니, 빨리 나으시면 제가 또 어머니 손만 느낄 수 있을 거예요. 현수는 밝게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복잡했습니다. 의사 선생님 말로는 완전히 회복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했거든요. 나이도 있고 합병증도 여러 개라서 관리 차원에서 치료를 계속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오후 검사를 받는 어머니를 기다리며 현수는 복도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병원 복도는 언제나 조용했지만 무겁게 느껴졌어요.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작은 소음들, 의료진들의 발걸음 소리, 가끔 들려오는 기계음들. 검사가 끝나고 어머니가 돌아오셨을 때는 이미 오후 4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결과는 내일 나온대요. 별일 없으실 거예요. 현수는 어머니를 위로했지만 사실 본인도 불안했습니다. 매번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시간이 가장 힘들었거든요. 현수야, 너무 걱정 말아라. 어머니는 괜찮다. 어머니가 현수의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차가운 손이었지만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그때 정미가 병실에 들어왔습니다. 회사 일을 마치고 서둘러 온 모양이었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검사는 어떻게 되셨어요? 우리 며느리 왔구나. 고생 많다, 정미야. 어머니는 정미를 보시더니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정미도 어머니 옆에 앉아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회사 일부터 동네 소식까지 어머니가 지루하지 않도록 재미있게 말씀드렸습니다. 현수는 그런 두 사람을 바라보며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어머니와 며느리 사이가 어색했는데 이제는 정말 친모녀 같았거든요.
어머니도 정미를 많이 좋아하셨고 정미도 정성껏 시어머니를 모시고 있었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자 간병인 아주머니가 오셨습니다. 밤에는 전문 간병인이 돌봐주시거든요. 현수 부부도 매일 밤을 새울 수는 없으니까요. 그럼 어머니, 저희는 내일 또 올게요. 그래, 집에 가서 쉬어라. 너희도 고생이 많다. 어머니는 두 사람을 배웅하며 손을 흔드셨습니다. 집에 돌아온 현수와 정미는 늦은 저녁을 간단히 먹었습니다. 둘 다 피곤해서 말이 많지 않았어요. 내일 검사 결과 나오면 좋은 소식이었으면 좋겠어요. 정미가 설거지를 하며 말했습니다. 그러게요. 어머니도 많이 힘들어 보이셨어요. 현수도 걱정스러운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현수는 잠자리에 누워서도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생각이 계속 났거든요. 언제까지 이런 상황이 계속될까? 어머니는 정말 괜찮으실까? 이런 걱정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옆에서 정미도 뒤척이고 있었어요. 아마 비슷한 걱정을 하고 있을 거였습니다. 3년째 계속되는 이런 일상이 두 사람 모두에게는 큰 부담이었거든요. 하지만 그것도 가족이니까. 어머니가 아프시니 자식으로서, 며느리로서 할 수 있는 건 최선을 다해 돌보는 것뿐이었습니다. 비록 힘들고 지치더라도 그게 가족의 의미 아닐까요? 다음 날 오전 현수는 평소보다 일찍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오는 날이었거든요.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간호사가 다가왔어요. 보호자분이시죠? 의사 선생님이 찾으세요. 현수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좋은 소식이라면 굳이 따로 부르지 않았을 텐데요.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담당이가 심각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어요. 앉으세요, 현수 씨. 의사는 책상 위에 놓인 검사 결과지를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님 상태가 많이 안 좋아지셨어요. 현수는 목이 막혔습니다. 예상은 했지만 막상 듣고 나니 머리가 하얘졌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인가요? 신장 기능이 급격히 나빠졌고 당뇨 합병증도 진행되고 있어요. 무엇보다 심장 쪽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의사는 엑스레이 사진을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현수에게는 복잡한 의학 용어들이 이해되지 않았지만 상황이 심각하다는 건 알 수 있었어요. 그럼 치료를 계속하면 나아지실 수 있나요? 현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의사는 잠시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머님 연세를 고려할 때 완전한 회복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최대한 편안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게 중요해요. 그럼 시간이 얼마나? 현수는 끝까지 묻지 못했습니다. 몇 개월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길면 1년. 하지만 언제든 급작스럽게 상황이 나빠질 수 있습니다. 머리가 띵했습니다. 몇 개월이라니. 현수는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지금 당장 위험한 건 아니시니까 너무 걱정하지는 마세요. 하지만 마음의 준비는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의사의 말이 귀에 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현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진료실을 나왔어요. 복도에서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어떻게 어머니께 말씀드려야 할까, 정미에게는 어떻게 알려야 할까,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병실로 돌아가니 어머니가 창밖을 보고 계셨습니다. 현수야, 의사 선생님 뭐라고 하시던? 어머니의 목소리는 평상시와 다름없었어요. 아직 본인은 모르시는 상황이었습니다. 아, 계속 치료받으시면서 관리하시면 된다고 하세요. 현수는 애써 밝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어머니께 사실을 말씀드릴 용기가 나지 않았거든요. 그래, 다행이네. 내가 괜히 걱정했나 보다. 어머니가 안도하며 웃으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더 마음이 아팠어요. 점심시간이 되어 정미가 병원에 왔습니다. 현수는 정미를 복도로 불러내서 의사와의 대화 내용을 전했어요. 몇 개월이라고요?
정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는데 우리가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한대요. 두 사람은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3년간 어머니 간병을 하면서 이런 날이 올 거라는 걸 알고는 있었지만 막상 현실이 되니 받아들이기 힘들었어요. 어머니께는 뭐라고 말씀드릴까요? 정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일단은 말씀드리지 말아요. 어머니가 너무 충격받으실 것 같아서. 현수도 확신이 서지 않았지만 당장은 그게 최선인 것 같았어요. 그날 오후 부부는 평소처럼 어머니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무거운 생각들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집에 돌아온 후 현수와 정미는 거실에 마주 앉았습니다. 저녁을 먹었지만 둘 다 입맛이 없었어요. 여보,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게 있을까요? 정미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준비라니요? 그러니까. 만약의 경우에 대비해서 말이에요. 현수는 정미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이야기를 하기엔 아직 마음이 정리되지 않았어요. 좀 더 지켜보죠.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그렇게 말하면서도 현수의 머릿속에는 여러 생각들이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혼자 사시는 집, 그동안 모아두신 적금, 보험 문제들. 어머니 집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혼자 계시기엔 너무 큰 것 같은데. 정미의 말에 현수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 집은 30평 정도 되는 아파트였어요. 혼자 사시기엔 관리도 어렵고 비용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것도 나중에 생각해보죠. 지금은 어머니가 편안하게 지내시는 게 중요해요. 현수는 그렇게 말했지만 속으로는 현실적인 문제들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어머니 집은 시세로 따지면 꽤 비쌌거든요. 요즘 같은 부동산 시장에서는 더욱 그랬고요. 병원비도 만만치 않을 텐데. 정미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러게요. 지금까지도 많이 들어갔는데 앞으로 더 늘어나겠죠. 현수 부부의 경제 상황은 그리 여유롭지 않았습니다. 둘 다 직장을 다니고 있지만 어머니 병원비와 간병비, 거기에 자신들의 생활비까지 감당하기엔 빠듯했어요. 어머니가 적금을 좀 해놓으셨다고 하시던데. 정미가 말을 꺼냈다가 멈췄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자신이 이상하게 느껴졌거든요. 아, 맞아요. 예전에 그런 말씀을 하셨네요. 현수도 기억이 났습니다. 몇 년 전에 어머니가 노후 자금을 조금씩 모아두고 있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걸 지금 생각하는 게 맞나요? 좀 이상한 것 같아서. 정미가 불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니에요. 현실적으로 필요한 얘기죠. 병원비도 써야 하고. 현수도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어머니가 위독하다는 소식을 듣고 첫 번째로 떠오른 생각이 돈 이야기였다니. 자식으로서 부끄러웠어요. 하지만 현실은 현실이었습니다. 앞으로 몇 개월간 병원비가 얼마나 들어갈지, 간병비는 어떻게 할지, 이런 문제들을 미리 생각해 두지 않으면 나중에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었어요. 어머니한테 한번 여쭤볼까요? 돈 관리는 어떻게 하시는지. 정미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그건 좀. 어머니가 기분 나빠하시지 않을까요? 현수는 망설였습니다. 어머니에게 돈 이야기를 꺼내는 게 적절한지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아니면 은행에 가서 확인해 볼까요? 어머니 명의로 된 계좌들 말이에요. 그것도 좀 그렇지 않나요? 어머니 허락 없이. 두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할지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마음으로는 어머니가 걱정되지만 현실적인 문제들도 무시할 수는 없었어요. 일단 내일 어머니께 조심스럽게 여쭤보죠. 병원비 때문에 걱정된다고 하면서요. 현수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네, 그게 좋겠어요. 너무 직접적으로 말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정미도 동의했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각자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어머니를 사랑하는 마음은 진짜였지만 동시에 현실적인 걱정들도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현수는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몇 개월, 정말 몇 개월 후에 어머니와 이별해야 하는 걸까요? 아직 실감이 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다른 생각들도 스쳐 지나갔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집은 어떻게 될까? 적금이나 보험금은 얼마나 될까? 그런 생각들이요. 그런 자신이 싫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가족을 잃는 슬픔과 현실적인 문제들이 동시에 다가오고 있었거든요. 정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시어머니에 대한 걱정과 안타까움이 진심이었지만 동시에 앞으로의 일들이 궁금하기도 했어요. 20년간 며느리로 살면서 나름대로 정도 많이 들었거든요. 특히 어머니가 혼자 사시는 그 집이 자꾸 생각났습니다. 위치도 좋고 평수도 적당했어요. 만약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당연히 현수가 상속받을 텐데. 하지만 이런 생각을 하는 자신이 나빴습니다. 아직 어머니가 살아계시는데 벌써 그런 계산을 하다니. 정미는 고개를 저으며 잡념을 떨쳐내려 했어요. 그렇게 부부는 각자의 복잡한 마음을 안고 잠에 들었습니다. 슬픔과 걱정, 그리고 말하기 어려운 다른 감정들이 뒤섞인 채로 말이죠. 다음 날부터 현수와 정미는 더욱 정성스럽게 어머니를 돌봤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생각에 조금이라도 더 잘해드리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마음 한편에서는 다른 준비들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아직 입 밖으로 내지는 않았지만 두 사람 모두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 이중적인 마음을 안고 지내던 어느 날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일은 화요일 오전에 일어났습니다. 평소처럼 간병인 김아주머니가 밤을 새우고 계셨는데 새벽 5시쯤 잠깐 졸다가 깨어보니 침대가 비어 있었다고 했어요. 어머님이 화장실에 가셨나 싶어서 기다렸는데 10분이 지나도 안 오시더라고요. 김아주머니는 당황한 목소리로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화장실을 확인해 봤는데 안 계시더라고요. 병실 어디에도 없고. 현수가 급하게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간호사들이 수색을 시작한 후였습니다. 병원 내 CCTV를 확인해 보니 새벽 4시 반쯤 어머니가 혼자 걸어서 병원을 나가는 모습이 찍혀 있었어요. 혼자 걸어서요? 어머니가? 현수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거동이 불편하셔서 휠체어를 타고 계셨는데 갑자기 혼자 걸어서 나가실 수가 있을까요? 네, 여기 보시면 분명히 걸어서 나가고 계세요. 조금 힘들어 보이시긴 하지만 간호사가 CCTV 화면을 보여주었습니다. 흐릿한 화면 속에서 어머니로 보이는 사람이 천천히 걸어가는 모습이 보였어요. 어디로 가셨을까요? 집으로 가셨을 수도 있겠네요. 현수는 서둘러 어머니 집으로 향했습니다. 혹시 집에 계실지도 모르니까요. 하지만 집은 문이 잠겨 있었고 어머니는 보이지 않았어요. 1시간 후 정미도 급하게 달려왔습니다. 어떻게 된 거예요? 어머니가 정말 사라지셨다고요? 네, 새벽에 혼자 나가셨대요. CCTV에도 찍혔다고 하고. 현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럼 지금 어디 계신 거예요? 몸이 그렇게 안 좋으신데 혼자 돌아다니시면. 정미도 걱정이 앞섰습니다. 두 사람은 어머니를 찾기 위해 동네를 돌아다녔어요. 어머니가 자주 가시던 공원, 마트, 약국까지 모두 확인해 봤지만 어디에도 계시지 않았습니다. 혹시 어머니가 자주 가시던 곳이 또 있을까요? 정미가 물었습니다. 글쎄요. 요즘엔 병원 말고는 어디 가신 적이 없으신데. 현수도 막막했습니다. 오후가 되어서야 경찰에 신고를 했어요. 75세 노인이 실종되었다고요. 경찰도 CCTV를 확인하고 수색에 나섰지만 쉽게 찾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현수와 정미는 지친 몸으로 집에 돌아왔어요. 어머니가 어디 계실까요? 정미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혹시 어머니가 스스로. 현수는 끝까지 말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시한부 선고를 받은 환자가 갑자기 사라진다면 이틀이 지나도 어머니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경찰 수색도 계속되었지만 단서를 찾기 어려웠어요. 병원 CCTV에 찍힌 것 외에는 아무런 흔적이 없었거든요. 혹시 강해라도? 정미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그런 말하지 마세요. 어머니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현수는 단호하게 말했지만 속으로는 불안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경찰에서 연락이 왔어요. 강변에서 노인분 것으로 보이는 옷가지가 발견됐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실 수 있을까요? 현수의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경찰서에서 확인해 보니 어머니가 입고 계시던 카디건이었어요. 강변 돌틈에 끼어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것만으로는 확실하게 말할 수 없지만 상황상 물에 빠지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찰의 말에 정미가 주저앉았어요. 어머니. 현수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시신이 발견되지 않았으니까 좀 더 수색을 계속해 보겠습니다. 경찰은 위로의 말을 건넸지만 현실적으로 희망은 많지 않아 보였어요. 집에 돌아온 현수와 정미는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일이라 아직 실감이 나지 않았어요. 정말 어머니가. 정미가 중얼거렸습니다. 아직 확실한 게 아니에요. 혹시 모르니까. 현수는 그렇게 말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포기하고 있었어요. 그날 밤 두 사람은 어머니에 대한 추억을 나누며 이야기했습니다. 3년간의 간병 생활, 어머니의 따뜻한 미소, 마지막까지 자식 걱정을 하시던 모습들. 우리가 더 잘해드릴 걸 그랬어요. 정미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충분히 잘하셨어요. 어머니도 고마워하셨을 거예요. 현수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슬픔 속에서도 현실적인 문제들이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장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시신이 없는데. 정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일단 며칠 더 기다려보죠. 혹시 모르니까. 현수는 그렇게 말했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만약 정말 어머니가 돌아가신 거라면 사망신고부터 해야 하는 거 아닐까요? 일주일이 지나도 어머니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경찰 수색도 계속되었지만 별다른 성과가 없었어요. 이제 사망신고를 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경찰에서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시신이 없어도 가능한가요? 현수가 물었습니다. 실종 신고를 한 지 일주일이 지났고 정황상 사망한 것으로 판단되니까 가능합니다. 다만 법원에 실종 선고 신청을 하셔야 해요. 현수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아직 시신도 찾지 못했는데 사망 신고를 하는 게 맞을까요? 여보, 어떻게 할까요? 정미가 물었습니다. 글쎄요. 일단 절차는 밟아야 하는 것 같은데. 현수도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두 사람은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눴어요. 사망 신고를 하면 어머니 집이나 재산 문제도 정리해야 하는 거죠? 정미가 물었습니다. 네, 상속 절차를 밟아야 해요. 현수가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갑자기 일이 벌어지니까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정미의 목소리에는 당황스러움이 묻어 있었어요. 일단 사망 신고부터 하고 차근차근 처리해야죠. 현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다음 날 현수는 구청에 가서 사망 신고를 접수했어요. 실종된 지 일주일이 지났고 정황상 사망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경찰 의견서를 첨부해서요. 이제 법적으로 사망 처리가 됐네요. 구청 직원이 확인증을 건네주었습니다. 현수는 그 종이를 받아들고 복잡한 기분이었어요. 어머니가 정말 돌아가신 건지 아직도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이렇게 처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언제까지 기다릴 수도 없는 일이었고 재산 정리 같은 것들도 해야 했으니까요. 그날 오후 정미와 함께 어머니 집에 갔어요. 이제 법적으로는 현수의 집이 된 거였습니다. 참 이상해요.
이제 우리 집이 된 거네요. 정미가 중얼거렸습니다. 아직 실감이 안 나요. 현수도 마찬가지였어요. 집안을 둘러보니 어머니의 흔적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옷장에 걸린 옷들, 화장대 위에 화장품들, 냉장고에 붙어 있는 메모들. 어머니 물건들은 어떻게 할까요? 정미가 물었습니다. 천천히 정리하죠. 급할 것 없어요. 현수는 그렇게 말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이 집을 어떻게 할지, 팔 것인지 살 것인지. 그런데 집 시세가 얼마나 될까요? 정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글쎄요. 요즘 이 동네가 많이 올랐다고 하던데. 현수도 궁금했습니다. 두 사람은 집안을 천천히 둘러보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과 동시에 앞으로의 계획들도 머릿속에 그려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집 앞에서 누군가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거든요. 누굴까요? 정미가 궁금해했습니다. 현수가 문을 열어보니 동네에서 가끔 봤던 할머니 한 분이 서 계셨어요. 아, 현수 씨구나. 정순이 어머니는 어디 가셨어? 할머니의 말에 현수는 당황했습니다. 아, 어머니는 오늘 아침에 봤는데 어디 가시더라고. 웬 사람이랑 같이. 할머니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현수와 정미는 서로를 바라봤어요. 네. 오늘 아침에 보셨다고요? 그럼 분명히 봤어. 내가 왜 거짓말을 하겠어? 할머니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현수의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오늘 아침에 어머니를 봤다고. 그럼 어머니가 살아계시다는 건가요? 하지만 그는 이미 사망 신고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할머니, 정확히 언제 보셨다고 하셨죠? 현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오늘 아침 7시쯤 내가 운동 나가려고 나왔는데 정순이가 웬 남자랑 차에서 내리더라고. 그래서 인사하려고 했는데 금세 들어가 버리더라니까. 할머니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럼 지금 집에 계시는 건가요? 정미가 급하게 물었습니다. 아니, 1시간 후에 다시 그 남자 차 타고 어디 가더라고. 나는 병원 가는 줄 알았는데. 현수와 정미는 서로를 바라봤어요. 어머니가 살아계시다면 자신들이 한 일은 뭐가 되는 건가요? 할머니, 혹시 잘못 본 건 아닐까요? 어머니는 일주일 전에. 현수가 말을 꺼내려던 순간 할머니가 손을 저었어요. 아니야, 분명히 정순이었어. 내가 50년 넘게 이웃으로 살았는데 못 알아볼까? 다만 좀 야위긴 했더라. 할머니가 돌아간 후 현수와 정미는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여보,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정미가 당황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글쎄요. 할머니가 잘못 본 걸 수도 있고. 현수도 혼란스러웠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다른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어머니가 정말 살아계시다면, 사망신고는 어떻게 해요? 정미가 핵심을 짚었습니다. 그러게요. 취소할 수 있을까요? 현수는 머리가 복잡했어요. 사망신고를 취소하는 것도 문제지만 만약 어머니가 나타나시면 지금까지 한 일들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일단 확인해보죠. 정말 어머니인지. 현수는 그렇게 말했지만 속으로는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어머니가 살아계신다면 당연히 기뻐해야 하는데 왜인지 마음이 편하지 않았거든요. 그날 저녁 두 사람은 어머니 집 근처에서 기다려봤어요. 혹시 어머니가 돌아오실지 모르니까요. 하지만 밤이 깊어도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정말 할머니가 잘못 본 걸까요? 정미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럴 수도 있죠. 나이가 있으시니까. 현수도 그렇게 생각하고 싶었어요. 다음 날 현수는 회사에 갔지만 집중이 되지 않았습니다. 계속 어제 할머니 말이 생각났거든요. 만약 어머니가 정말 살아계시다면 자신이 한 일은 너무 성급했던 거 아닐까요?
점심시간에 정미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여보, 부동산에서 연락 왔어요. 집 보러 온다고. 네. 부동산에서요? 현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제 우리가 시세 문의했잖아요. 그때 연락처 남겼는데 보러 오겠다고 하네요. 아, 맞았어요. 어제 어머니 집에 갔을 때 궁금해서 근처 부동산의 시세를 물어봤었거든요. 그냥 궁금해서였는데. 어떻게 할까요? 일단 만나볼까요? 정미가 물었습니다. 글쎄요. 아직 어머니가. 현수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다른 마음도 들었어요. 일단 얼마나 나오는지 들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일단 만나보죠. 시세만 들어보는 거니까. 오후에 현수와 정미는 부동산 중개업소에 갔어요. 아, 어제 연락 주신 분들이시죠? 30평 아파트 말씀하신. 중개업자가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네, 시세가 궁금해서요. 현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요즘 이 동네가 많이 올랐어요. 30평이면 4억에서 4억 5천 정도 될 것 같은데요. 4억 5천이요? 정미가 깜짝 놀랐어요. 생각보다 훨씬 비쌌거든요. 네, 작년에 비해 5천만 원 정도 올랐어요. 지금이 팔기 좋은 시기죠. 중개업자의 말에 현수와 정미는 서로를 바라봤어요. 혹시 급하게 파실 거예요? 그럼 금방 나갈 것 같은데. 아니에요. 그냥 시세만 궁금해서. 현수는 그렇게 말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동요하고 있었어요. 4억 5천만 원이라니. 그 돈이면 자신들이 살고 있는 전셋집도 살 수 있고 여유분도 남을 텐데. 혹시 내놓으시면 연락 주세요. 이 동네 찾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중개업자가 명함을 건네주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후 두 사람은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눴어요. 4억 5천만 원이라니. 생각보다 많네요. 정미가 감탄했습니다. 그러게요. 어머니가 좋은 곳에 집을 사놓으셨네요. 현수도 놀란 표정이었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정말 돌아가신 게 맞나요? 정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말씀 때문에 헷갈리긴 하지만 일주일 동안 연락도 없었잖아요. 현수는 그렇게 말했지만 확신은 없었어요. 만약 어머니가 살아계시면 우리가 한 일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정미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묻어 있었어요. 그때 가서 생각해보죠. 일단은 사망 신고가 되어 있으니까. 현수는 그렇게 말하면서도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법적으로는 어머니가 돌아가신 걸로 처리되어 있고 집도 자신의 명의가 된 상태였거든요. 그런데 집은 정말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살기엔 너무 크고. 정미가 다시 화제를 돌렸습니다. 그러게요. 관리비도 많이 나올 것 같고. 현수도 동의했어요. 실제로 그 집은 두 사람이 살기엔 너무 컸습니다. 그냥 팔아버릴까요? 정미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팔아버리자고요? 네, 어차피 우리가 살 집도 아니고. 그 돈으로 우리 집도 사고 나머지는 저축해두면 좋을 것 같아서요. 정미의 말은 현실적이었어요. 그 집을 계속 유지하는 것보다는 팔아서 현금으로 만드는 게 나을 수도 있었거든요. 하지만 어머니 유품들도 있고. 현수는 망설였습니다. 유품은 따로 정리해서 보관하면 되잖아요. 집 자체를 계속 둘 필요는 없죠. 정미의 말이 일리가 있었어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볼까요? 현수는 결정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정미 말이 맞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밤 현수는 잠자리에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어머니가 정말 돌아가신 건지, 집은 어떻게 해야 할지. 복잡한 감정들이 뒤섞여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정미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어젯밤에 생각해 봤는데 집을 파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왜요? 어머니가 돌아가셨으니까 그 집에 있는 추억들이 너무 슬플 것 같아서요.
차라리 깔끔하게 정리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정미의 말은 그럴듯했지만 현수는 다른 이유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돈 때문이었거든요. 그런데 너무 성급한 건 아닐까요? 왜요? 법적으로는 이미 모든 절차가 끝났잖아요. 정미는 단호했습니다. 그럼 부동산에 연락해 볼까요? 현수도 마음을 정했어요. 그 오후 두 사람은 다시 부동산에 갔습니다. 집을 내놓으려고 하는데요. 현수가 말했습니다. 아, 그래요? 빨리 나갈 것 같은데요. 언제부터 보여드릴까요? 중개업자가 기뻐했습니다. 최대한 빨리요. 급하게 팔아야 해서. 정미가 말했습니다. 그럼 가격은 조금 낮춰서 4억 3천에 내놓을까요? 그러면 일주일 안에 나갈 거예요. 좋아요. 그렇게 해주세요. 현수는 선뜻 대답했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현수는 묘한 기분이었어요. 어머니가 평생 살던 집을 이렇게 쉽게 팔아버리는 게 맞나 싶기도 했지만 동시에 기대감도 있었거든요. 일주일 후면 계약 성사될 것 같아요. 그때까지 집 좀 정리해 주세요. 중개업자가 말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집에 돌아가는 길에 정미가 말했습니다. 생각보다 쉽게 풀리네요. 그러게요. 현수도 동의했어요.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두 사람은 몰랐어요. 이 모든 일이 얼마나 큰 파장을 불러일으킬지를요. 사흘 후 부동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계약자가 나타났어요. 내일 계약하면 될 것 같은데요. 정말요? 벌써요? 정미가 놀랐습니다. 네, 현금 거래라서 바로 진행할 수 있어요. 현수와 정미는 기뻤어요. 예상보다 훨씬 빨리 팔린 거였거든요. 다음 날 두 사람은 부동산에서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모든 서류에 서명하고 계약금도 받았어요. 이제 한 달 후에 잔금 치르면 끝이에요. 중개업자가 설명했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현수가 인사했습니다. 집에 돌아온 후 두 사람은 계약금을 보며 이야기했어요. 정말 팔렸네요. 정미가 감탄했습니다. 네, 이제 한 달 후면 4억 3천만 원이 들어오는 거죠. 현수도 뿌듯해했어요. 그 돈으로 우리 집도 사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겠어요. 정미의 목소리에는 기대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몰랐어요. 바로 그 순간 멀리서 누군가가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그리고 한 달 후 그들의 삶은 완전히 뒤바뀌게 될 거라는 것도요. 한 달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현수와 정미는 새로운 집을 알아보고 이사 준비를 하며 바쁘게 지냈어요. 어머니 집 잔금을 받으면 당장 전세에서 벗어날 수 있을 터였거든요. 오늘이 잔금 날이네요. 정미가 달력을 보며 말했습니다. 네, 드디어 4억 3천만 원이 들어오는 날이에요. 현수도 기대에 차 있었어요. 오전 10시 부동산에서 잔금 계약이 있었습니다. 현수는 일찍 회사에 연락해서 오전에 휴가를 냈어요. 오늘 계약 끝나면 정말 여유로워지겠어요. 정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러게요. 이제 우리도 내 집 마련하고 여유 있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사람은 부동산으로 향했습니다. 매수자도 이미 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서류 확인하고 잔금 계좌이체하면 끝이에요. 중개업자가 설명했습니다. 모든 서류에 서명하고 계좌이체도 완료됐어요. 현수의 통장에 4억 3천 원이 들어온 걸 확인하는 순간 두 사람은 환호했습니다. 정말 끝났네요. 정미가 기뻐했어요. 이제 집 열쇠도 넘겨드리고 완전히 끝나는 거죠. 중개업자가 말했습니다. 현수와 정미는 마지막으로 어머니 집에 들러서 남은 짐을 정리하기로 했어요. 이미 대부분은 치웠지만 몇 가지 더 가져올 게 있었거든요. 오후 2시쯤 두 사람은 어머니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정말 마지막이라는 생각에 감회가 새로웠어요. 드디어 끝이네요.
정미가 중얼거렸습니다. 네, 이제 새로운 시작이에요. 현수가 열쇠로 문을 열려던 그 순간이었습니다. 따르릉, 따르릉. 어디선가 자전거 벨소리가 들려왔어요. 두 사람이 고개를 돌려보니 맞은편에서 누군가가 휠체어를 타고 이쪽으로 오고 있었습니다. 거리가 멀어서 처음에는 잘 보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점점 가까워질수록 현수와 정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여보, 저 사람. 정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휠체어에 탄 사람은 까맣게 탄 피부의 야윈 모습이었지만 두 사람에게는 너무나 익숙한 얼굴이었어요. 어머니? 현수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휠체어가 집 앞에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박정순이 두 사람을 올려다봤어요. 한 달 전보다 훨씬 야위고 피부도 까맣게 탔지만 분명히 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니, 어머니세요? 정미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럼 누구겠니? 내가 귀신이니? 어머니의 목소리는 여전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예전과 달랐어요. 차갑고 날카로웠거든요. 어머니, 어디 계셨어요? 우리가 얼마나 걱정했는데. 현수가 달려가려던 순간 어머니가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걱정했다고? 정말 걱정했니?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네. 무슨 말씀이세요? 현수는 당황했습니다. 내 집 앞에 와서 묻는 게 그거니? 내가 죽은 줄 알고 잔치 벌였냐? 어머니의 말에 현수와 정미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어머니, 저희가 뭘? 모르는 척하지 마. 다 알고 있다. 어머니가 휠체어에서 일어나려고 했습니다. 몸이 불편해 보였지만 기세만큼은 여전했어요. 아직 안 죽었다. 내 집, 내 돈 다 돌려놔라. 어머니의 외침에 주변 이웃들이 창문을 열고 내다보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진정하세요. 일단 안으로 들어가서 이야기해요. 현수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안으로? 내 집에 말이니? 그런데 왜 너희가 열쇠를 갖고 있지? 어머니의 날카로운 질문에 현수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설마 이미 팔았니? 어머니가 현수의 표정을 보고 알아차렸습니다. 어머니, 그게 팔았구나. 내가 죽지도 않았는데 내 집을 팔아버렸어. 어머니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어머니, 저희는 어머니가 돌아가신 줄. 정미가 변명하려 했지만 어머니가 손으로 제지했어요. 돌아가신 줄 알았다고? 시신도 못 찾았으면서. 어머니의 말이 정확했어요. 실제로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었거든요. 그럼 사망신고는 왜 냈지? 일주일 만에? 어머니가 따져 물었습니다. 현수와 정미는 할 말이 없었어요. 모든 게 너무 성급했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거든요. 일주일 만에 사망신고 내고 한 달 만에 집까지 팔고 참 부지런하더라. 어머니의 비꼬는 목소리에 두 사람은 고개를 들 수 없었어요. 어머니, 저희가 잘못했어요. 하지만 정말 어머니가 돌아가신 줄 알았어요. 현수가 간신히 말했습니다. 그래? 그럼 내가 어디 있었는지 궁금하지 않니?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어디 계셨어요? 정미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시골에 있었다. 먼 친척 집에. 어머니가 대답했습니다. 그럼 왜 연락을? 연락? 내가 왜 연락해야 하지? 내 자식들이 얼마나 걱정하나 보려고 했는데 이게 뭐니? 어머니가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집은 팔고 내 물건들은 어디 갔고. 이게 자식이 할 일이니? 현수와 정미는 땀이 줄줄 흘렀어요. 주변에서 이웃들이 구경하고 있는 것도 부끄러웠지만 무엇보다 어머니의 분노가 무서웠거든요. 어머니, 일단 조용한 곳에서 이야기해요. 현수가 제안했습니다. 조용한 곳? 내 집이 조용한 곳이었는데 그걸 팔아버렸잖아. 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근처 카페에서. 카페?
웃기지 마. 내가 왜 내 집 앞에서 카페에 가야 하지? 어머니는 단호했어요. 그럼 어떡해? 집 산 사람 연락해서 계약 취소해라. 어머니의 명령에 현수는 당황했어요. 그게 이미 잔금까지 다 받았는데. 그럼 돌려주면 되잖아. 하지만 법적으로 죽지도 않은 사람 재산을 팔아먹은 게 법적으로 맞니? 어머니의 말에 두 사람은 할 말이 없었어요. 당장 돌려놔라. 안 그러면 경찰서 가자. 어머니가 휠체어를 돌리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잠깐만요. 현수가 급하게 말렸어요. 뭐가 잠깐만이야?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참았는지 아니?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한 달간 쌓인 분노가 묻어 있었어요. 사실 너희가 뭘 하는지 다 보고 있었다. 어머니의 말에 두 사람은 깜짝 놀랐어요. 보고 계셨다고요? 그럼 사망신고 내는 것도 보고 부동산 가는 것도 보고 계약하는 것도 다 봤어. 어머니가 차분히 말했습니다. 그럼 왜 그때 나타나지? 너희가 어디까지 할지 보고 싶어서. 어머니의 말에 현수와 정민은 소름이 돋았어요. 설마 우리 아들이 어머니 재산을 탐낼 거라곤 생각 안 했거든. 그런데 이게 뭐야? 어머니가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말하지 마. 이제 알 만큼 알았어. 어머니가 휠체어를 돌리기 시작했어요. 어디 가세요? 경찰서. 내 재산 되찾아야지. 어머니의 말에 현수와 정민은 급하게 따라 나섰어요. 어머니 잠깐만요. 우리가 잘못했어요. 돈은 돌려드릴게요. 현수가 간신히 말했습니다. 이제 와서? 늦었어. 어머니는 돌아보지도 않았어요.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정미가 울먹이며 물었어요. 모르겠다. 내가 죽지 않은 이상 내 재산은 내 거야. 어머니의 단호한 말에 두 사람은 절망했어요. 길거리에서 벌어진 이 상황을 지켜본 이웃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살아 돌아왔는데 자식들이 이미 재산을 처분해버렸다는 소문이 동네에 삽시간에 퍼질 게 뻔했어요. 현수와 정민은 그제서야 자신들이 얼마나 큰 일을 저질렀는지 깨달았습니다. 어머니의 분노는 당연한 것이었고 이제 그 결과를 감당해야 했어요.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충격적인 진실은 아직 드러나지 않았거든요. 그날 오후 현수와 정민은 경찰서에서 가장 굴욕적인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머니가 휠체어를 타고 나타나 신고를 하는 동안 두 사람은 조사실에서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라 당황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머님이 실종되신 후 일주일 만에 사망신고를 하셨다는 거죠? 경찰관이 현수에게 물었습니다. 네. 그런데 정황이요? 어떤 정황 말씀이시죠? 경찰관의 추궁에 현수는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어요. 돌이켜보니 사망신고를 낼 만큼 확실한 증거는 없었거든요. 강에서 옷가지가 발견됐다고 해서 옷가지만으로 사망을 확정하기엔 성급했던 것 같은데요. 경찰관의 말에 현수는 고개를 떨궜어요. 한편 다른 조사실에서는 어머니가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시골 친척 집에 가 있었는데 돌아와 보니 내가 죽은 사람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럼 한 달 동안 연락을 안 하신 이유는 뭔가요? 몸이 아파서 요양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자식들이 걱정할까봐 연락 안 했는데 이런 일이 벌어질 줄은. 어머니의 설명은 일관성이 있었어요. 2시간 후 조사가 끝나고 현수 가족은 경찰서를 나왔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제 시작이었어요. 사망신고 취소하는 것부터 해야겠어요.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그게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현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이미 법적으로 모든 절차가 끝난 상태였거든요. 왜? 살아있는 사람이 왜 죽은 채로 있어야 하지? 어머니의 말이 맞았어요.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복잡한 문제였습니다.
다음 날 현수는 변호사를 찾아갔어요. 상황이 너무 복잡해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했거든요. 사망신고 취소는 가능하지만 시간이 걸려요. 법원에 신청해야 하거든요. 변호사가 설명했습니다. 그럼 집 매매는 어떻게 되나요? 현수가 가장 걱정되는 부분을 물었어요. 그게 문제죠. 이미 소유권 이전이 완료된 상태라서 무효 소송을 해야 할 것 같은데요. 변호사의 말에 현수는 머리가 아팠어요. 소송까지 가야 하나요? 어머님이 동의해 주시면 합의로 해결할 수도 있지만 변호사가 말을 흐렸어요. 어머니의 분노를 본 상황에서는 합의가 쉽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그날 저녁 현수는 어머니를 찾아갔어요. 어머니는 임시로 근처 모텔에 머물고 계셨거든요. 어머니,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현수가 무릎을 꿇고 사과했습니다. 용서? 내 집을 팔아먹고 용서를 구한다고. 어머니는 차갑게 대답했어요. 돈은 모두 돌려드릴게요. 집도 다시 되찾아 드릴게요. 어떻게? 이미 다른 사람이 들어가 살고 있는데? 어머니의 말이 맞았어요. 새 주인은 이미 이사를 완료한 상태였거든요. 법적으로 무효 소송을 하면. 소송? 그럼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알겠네. 어머니가 비웃었어요. 아들이 어머니 죽지도 않았는데 재산 팔아먹었다고 신문에도 나오겠다. 현수는 식은땀이 났어요. 정말 그런 일이 벌어지면 사회적으로 매장당할 게 뻔했거든요. 어머니 제발. 제발. 내가 내 집 팔 때는 제발 하지 않았잖아. 어머니는 단호했어요. 그 후 일주일 동안 상황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집을 산 새 주인도 문제 제기를 했거든요. 계약 무효라니요? 말도 안 돼요. 새 주인이 부동산에서 소리쳤습니다. 저희도 어쩔 수 없어요. 원 소유주가 살아 돌아왔다니까요. 중개업자도 난처한 상황이었어요. 그럼 제가 낸 돈은 어떻게 해요? 이미 이사도 다 했는데. 새 주인은 분노했습니다. 결국 이 문제는 법정으로 갈 수밖에 없었어요. 어머니는 재산 반환 소송을, 새 주인은 계약 이행 요구 소송을, 현수는 사망신고, 취소 신청을 각각 진행해야 했습니다. 변호사비만 수천만 원 들어갈 것 같아요. 정미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도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저지른 일이니까. 현수도 지쳐가고 있었어요. 더 큰 문제는 언론의 관심이었어요. 어머니가 살아 돌아온 뒤 자식들이 이미 재산을 처분했다는 이야기가 지역 신문에 실렸거든요. 현수 씨 맞나요? 인터뷰 좀 해주세요. 기자들이 집 앞까지 찾아왔어요. 죄송하지만 할 말 없습니다. 현수는 기자들을 피해 다녀야 했어요. 회사에서도 눈치가 보였습니다. 동료들이 수군거리는 게 들렸거든요. 현수 씨가 어머니 재산을 부정하게 처분했다던데. 어머니 살아계신데 사망신고를 냈다고. 현수는 회사에 있는 것도 괴로웠어요. 한편 어머니는 더욱 강경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합의 따위는 없다. 법대로 하자. 어머니가 변호사에게 말했어요. 하지만 소송이 길어지면 모두에게 손해인데요.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지만 어머니는 요지부동이었어요. 내가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끝까지 갈 거야. 이런 일이 또 벌어지면 안 되거든. 어머니의 의지는 확고했어요. 소송이 시작되면서 가족 관계는 완전히 파탄났습니다. 법정에서 마주 앉은 어머니와 아들은 더 이상 가족이 아니라 적대적인 관계였어요. 피고인들이 허위로 사망신고를 하여 원고의 재산을 부정하게 취득했습니다. 어머니 측 변호사가 주장했습니다. 저희는 정말 어머니가 돌아가신 줄 알았습니다. 고의가 아니었어요. 현수 측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증거는 현수에게 불리했어요. 사망신고가 너무 성급했고 집 매매도 빨리 진행된 게 의심스러워 보였거든요. 한 달 만에 모든 걸 처분한 게 과연 우연일까요? 어머니 측 변호사가 따져 물었습니다.
재판이 진행되면서 현수와 정민은 점점 궁지에 몰렸어요. 언론의 관심도 계속되었고 주변 사람들의 시선도 차가워졌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미가 절망적으로 물었어요. 모르겠어요. 어머니가 너무 강경하게 나오시니까. 현수도 답답했어요. 그런데 재판 과정에서 이상한 점이 발견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사라진 그 한 달 동안의 행적이 너무 체계적이었거든요. 어머니가 정말 단순히 시골에 가 계신 거였을까요? 현수의 변호사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어떤 뜻이세요? 한 달 동안 연락 한 번 안 하시고 하필 집 매매가 완료된 날 나타나시고 너무 우연이 많아요. 변호사의 말에 현수는 깜짝 놀랐어요. 설마 어머니가 일부러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죠. 좀 더 조사해 봐야겠어요.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그날 밤 현수는 많은 생각을 했어요. 어머니가 정말 모든 걸 계획했던 걸까요? 그렇다면 왜 그런 일을 하신 걸까요? 하지만 아직은 추측일 뿐이었어요. 진실은 더 복잡하고 충격적일 터였습니다. 재판은 계속되었고 언론의 관심도 식지 않았어요. 가족 간의 재산 다툼이라는 자극적인 소재 때문이었죠. 현수와 정민은 매일매일이 지옥 같았어요. 법정 다니랴, 기자들 피하랴, 회사 눈치 보랴. 정신적으로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전혀 물러서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욱 강경하게 나왔습니다. 내가 죽을 때까지 이 일은 끝나지 않을 거다. 어머니의 선언에 현수는 절망했어요. 그런데 정말 충격적인 진실이 곧 드러나게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재판이 시작된 지 3주가 지났을 때였습니다. 현수의 변호사가 결정적인 증거를 발견했어요. 이상한 점을 찾았습니다. 변호사가 현수에게 서류를 보여주었어요. 어머님이 사라지기 하루 전에 은행에서 큰 금액을 인출하셨어요. 2천만 원을요. 2천만 원을요? 현수가 놀랐습니다. 네, 그리고 사라지기 전날 밤에 택시를 타고 시외버스 터미널에 가신 기록도 있어요. 변호사가 계속 설명했습니다. 그럼 정말 계획적으로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 조사해보니 어머님이 머물렀다는 시골 친척도 실제로는 연락이 안 된다고 하더군요. 현수는 머리가 어찔했어요. 어머니가 정말 모든 것을 계획했다는 건가요? 이걸 법정에서 제기해 볼까요?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네, 해보세요. 현수는 결심했어요. 진실이 무엇인지 알아야 했거든요. 다음 재판에서 현수 측 변호사가 새로운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피고인들이 제출한 증거에 따르면 원고는 실종 전날 2천만 원을 인출하고 계획적으로 사라진 것으로 보입니다. 어머니 측 변호사가 반박했어요. 그건 개인적인 용돈일 뿐입니다. 하지만 판사도 의문을 표했어요. 원고분 직접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어머니가 증인석에 섰습니다. 휠체어에서 일어나 천천히 걸어가는 모습에 모든 사람이 주목했어요. 재판장님, 저는 어머니가 말을 시작하려던 순간 갑자기 입을 다물었어요. 그리고 한참 동안 현수와 정미를 바라봤습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이 어머니의 다음 말을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사실, 어머니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모든 게 제 계획이었습니다. 법정이 술렁였어요. 현수와 정민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계획이라니요? 판사가 물었습니다. 네, 저는 일부러 사라진 겁니다. 어머니의 고백에 법정은 소란스러워졌어요. 조용히 하시기 바랍니다. 계속 말씀해 주세요. 판사가 정숙을 요구했습니다. 저는 제 자식들이 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고 싶었어요. 그래서 일부러 사라져서 지켜본 겁니다. 어머니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내용은 충격적이었어요. 어머니. 현수가 중얼거렸지만 어머니는 계속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걱정해 주더군요.
열심히 찾아다니고 경찰에 신고도 하고 그때까지는 제가 틀렸나 싶었어요. 어머니의 눈에서 차가운 빛이 났어요. 현수와 정민은 고개를 들 수 없었어요. 그 후에도 계속 지켜봤어요. 부동산에 가서 시세 알아보는 것도 계약하는 것도 다 봤습니다. 어머니가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말했습니다. 내 놈들의 욕심이 어디까지 가나 보고 싶었거든요. 법정이 숨죽인 듯 조용했어요. 그런데 정말 제 집을 팔아버리더군요. 제가 죽지도 않았는데 말이에요.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 때문이었죠. 어머니, 저희는 현수가 말하려 했지만 어머니가 손으로 제지했어요. 말하지 마. 이미 다 봤어. 어머니가 현수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내가 사라진 지 사흘 만에 너희는 재산 이야기를 했지. 일주일 만에 사망 신고를 냈고 한 달 만에 집을 팔았어. 어머니가 하나하나 짚어가며 말했습니다. 그 한 달 동안 나를 찾으려는 노력은 전혀 없었지. 오히려 빨리 정리하는 데만 신경 썼어. 현수와 정민은 반박할 수 없었어요. 모든 게 사실이었거든요. 재판장님, 저는 제 자식들을 시험해 본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떤 사람인지 확실히 알게 됐어요. 어머니가 판사에게 말했습니다. 그럼 원고는 왜 이 소송을 제기하신 겁니까? 판사가 물었습니다. 제 재산을 되찾기 위해서요. 그리고 어머니가 잠시 멈췄다가 말을 이었어요.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법정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저희가 너무 잘못했어요. 현수가 눈물을 흘리며 사과했습니다. 죄송하다고 해서 달라질 게 있나? 어머니는 차갑게 대답했어요. 저는 이제 너희가 어떤 사람들인지 알았어. 내가 살아있을 때도 이럴 텐데 정말 죽으면 어떻게 할지 뻔하지. 어머니의 말에 현수는 절망했어요. 그럼 저희는 앞으로 어떻게 해? 모르겠어. 내가 왜 생각해줘야 하지? 어머니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재판이 끝난 후 현수와 정민은 법정 밖에서 어머니를 기다렸어요. 어머니,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현수가 간청했습니다. 기회? 한 달 동안 충분히 기회를 줬어. 그런데 너희는 뭘 했지? 어머니는 휠체어에 앉은 채 두 사람을 올려다봤어요. 저희가 정말 잘못 생각했어요.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예요. 정미도 울면서 사과했습니다. 다시는? 이미 한 번 했는데 다시 안 한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 어머니는 믿지 않았어요. 그럼 저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현수가 절망적으로 물었어요. 모르겠다. 너희가 알아서 해. 어머니가 휠체어를 돌리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현수가 뒤따라가려 했지만 어머니가 돌아보며 말했어요. 따라오지 마. 이제 너희는 남이야. 그 말에 현수와 정민은 그 자리에 서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어머니의 충격적인 고백은 곧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75세 노모 자식 시험 위해 가짜 실종. 한 달간 지켜본 어머니의 충격 실험. 신문과 방송에서 이 이야기를 대서특필했어요. 현수와 정민은 더욱 궁지에 몰렸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네요. 정미가 절망했어요. 어머니 마음을 돌릴 방법이 없을까요? 현수도 포기하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어머니의 마음은 이미 굳어진 것 같았습니다. 한 달간의 시험을 통해 자식들의 진심을 확인한 어머니에게는 더 이상 미련이 없어 보였어요. 그날 밤 현수와 정민은 집에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정말 어머니가 한 달 동안 우리를 지켜보고 계셨던 거네요. 정미가 소름 끼친다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추하게 행동했는지 다 보셨을 거예요. 현수도 부끄러웠어요. 그런데 어머니도 너무하신 것 같아요. 이런 시험을 하시다니. 정미가 불만을 표했어요. 하지만 우리가 실제로 그런 행동을 했잖아요. 어머니 입장에서는 실망하실 만해요.
현수는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려 했어요. 그럼 이제 정말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모르겠어요. 어머니가 용서해 주실 때까지 계속 사과하는 수밖에. 하지만 두 사람 모두 희망이 없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어머니의 분노는 그만큼 깊었고 실망도 컸거든요. 어머니의 계획적인 시험은 성공했습니다. 자식들의 진심을 확인했고 그 결과 모든 관계를 정리하기로 결심한 거였어요. 하지만 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에게는 마지막 계획이 하나 더 남아 있었거든요. 어머니의 법정 고백 이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재판부는 어머니의 재산 반환 청구를 받아들였고 현수 부부는 집을 되돌려주고 받았던 돈도 모두 반환해야 했어요. 하지만 문제는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새 주인에 대한 손해배상까지 물어야 했거든요. 결국 현수 부부는 자신들의 전 재산을 털어서 겨우 해결할 수 있었어요. 이제 정말 빈털털이네요. 정미가 통장을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머니께 사과라도 드려야 하는 거 아닐까요? 현수가 말했지만 정미는 고개를 저었어요. 어머니가 받아주실까요? 지난번에 그렇게 차갑게 대하셨는데. 두 사람은 막막했어요. 재산도 잃고 어머니와의 관계도 끝나고 사회적으로도 매장당한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날 저녁 예상하지 못했던 전화가 걸려왔어요. 현수야, 나다. 어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어머니. 현수가 놀라며 대답했어요. 내일 오후 2시에 우리 집으로 와라. 정미도 같이. 네, 알겠습니다. 현수는 기뻐했어요. 어머니가 먼저 연락을 주신 게 용서의 신호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다음 날 현수와 정미는 설레는 마음으로 어머니 집에 갔습니다. 집은 다시 어머니 소유가 되어 있었고 예전 모습 그대로였어요. 어서 와라. 어머니가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표정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두 사람을 집 안으로 들여보내 주었어요. 거실에 앉은 어머니는 무언가 준비해둔 듯 서류 봉투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오늘 너희를 부른 이유가 있다. 어머니가 입을 열었어요. 네, 어머니. 현수와 정미가 긴장하며 대답했습니다. 나는 이번 일로 많은 걸 깨달았어. 특히 가족이라는 게 뭔지 말이야. 어머니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어요. 어머니, 저희가 정말. 말하지 마. 내 말부터 들어. 어머니가 현수의 말을 막았습니다. 75년을 살면서 많은 일을 겪었지. 남편을 일찍 잃고 혼자 자식을 키우고 늙어서는 병까지 얻고. 어머니가 과거를 회상하며 말했어요. 그래도 자식이 있어서 견뎠어. 내가 죽을 때까지 곁에 있을 거라고 믿었거든. 어머니의 목소리가 약간 떨렸어요. 하지만 이번에 알았어. 너희에게 나는 그냥 재산 덩어리였구나. 현수와 정미는 고개를 들 수 없었어요. 어머니, 그게 아니에요. 저희는. 그게 아니라고? 그럼 뭐야? 어머니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나를 찾으려고 노력했니? 정말 돌아가셨나 확인이라도 했니? 아니면 그냥 죽었다고 단정하고 재산 정리부터 했니? 어머니의 추궁에 두 사람은 대답할 수 없었어요. 일주일 만에 사망신고, 한 달 만에 집 매매. 참 대단하더라. 어머니가 비웃었어요. 그래서 결심했어. 내 인생의 마지막은 내가 정하겠다고. 어머니가 서류 봉투를 들어 올렸어요. 이게 뭔지 아니? 뭔가요? 현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유언장이야. 어머니의 말에 두 사람은 깜짝 놀랐어요. 유언장이요? 그래. 내가 정말 죽으면 내 재산을 어떻게 할 건지 정해놨어. 어머니가 유언장을 흔들어 보였어요. 어머니, 그런 걸 왜? 왜? 이번 일로 알았잖아. 내가 죽으면 너희가 뭘 할지. 어머니는 단호했어요. 그래서 미리 정해놨어. 내 재산은 모두 자선단체에 기부한다. 네. 현수와 정미가 동시에 소리쳤어요. 놀랐니?
당연하지. 내 재산을 탐내던 사람들에게는 충격적일 거야. 어머니가 차갑게 웃었어요. 어머니, 그러시면 안 돼요. 정미가 급하게 말했습니다. 왜 안 돼? 내 재산인데 내가 어떻게 하든 내 마음 아니야. 어머니가 반문했어요. 하지만 저희는 어머니의 자식인데. 자식? 자식이 어머니 죽지도 않았는데 재산을 팔아먹니? 어머니의 말에 정미는 할 말이 없었어요. 나는 이미 결정했어. 내가 정말 죽으면 집도 적금도 보험금도 모두 기부할 거야. 어머니가 유언장을 다시 봉투에 넣었어요. 어머니, 제발 다시 생각해 주세요. 현수가 무릎을 꿇었어요. 다시 생각하라고. 한 달 동안 충분히 생각해 봤어. 그리고 확신했지. 어머니는 요지부동이었어요. 저희가 잘못했어요. 하지만 이렇게까지 하시면. 이렇게까지? 내가 뭘 잘못했다는 거야? 어머니가 되물었어요. 내 재산을 내 마음대로 처분하는 게 잘못이야? 아니면 탐욕스러운 자식들에게 주지 않는 게 잘못이야? 현수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이건 처벌이 아니야. 내 마지막 선택이지. 어머니가 일어나서 창가로 갔어요. 내 인생의 마지막 반란은 배신자를 용서하지 않는 것이다. 어머니의 선언에 현수와 정민은 절망했어요. 어머니, 이제 갈 시간이야. 어머니가 시계를 보며 말했어요. 네, 너희를 보낼 시간이라고. 어머니가 문 쪽으로 걸어갔어요. 어머니, 정말 마지막인가요? 현수가 간신히 물었어요. 그래, 오늘이 마지막이야. 어머니가 문을 열었어요. 앞으로는 연락하지 마. 나도 연락 안 할 테니까. 어머니. 정미가 울면서 매달렸어요. 늦었어. 이미 늦었다고. 어머니가 정미의 손을 뿌리쳤어요. 한 달 전에 이런 마음이었으면 달랐을 텐데. 어머니의 말에 두 사람은 더욱 절망했어요. 그럼 저희는 앞으로 어떻게 해? 모르겠어. 너희 문제야. 어머니는 더 이상 관심이 없다는 듯 말했어요. 어머니가 정말 돌아가시면 그때 가서 내 유언장 확인해봐. 놀랄 거야.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비웃었어요. 현수와 정민은 할 수 없이 집을 나왔어요.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모든 관계가 끝났다는 걸 느꼈습니다. 길에서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서 있었어요. 정말 끝난 것 같아요. 정미가 중얼거렸습니다. 네. 어머니 마음이 돌아올 것 같지 않아요. 현수도 포기한 듯 말했어요. 그런데 정말 모든 재산을 기부하실까요? 어머니 성격상 하실 것 같아요. 현수는 어머니를 잘 알고 있었어요. 한번 결정하면 절대 바뀌지 않는 분이셨거든요. 집에 돌아온 두 사람은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모든 걸 잃었다는 생각에 막막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잘못했나요? 정미가 물었어요. 잘못했죠. 돌이켜보니 정말 취했어요. 현수가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어머니가 사라지셨을 때 진짜 걱정했던 게 아니라 재산 걱정을 더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정미도 인정했어요. 그래도 이렇게까지 하실 줄은. 어머니 입장에서는 당연한 거 아닐까요? 자식들이 자신을 돈으로만 본다는 걸 확인하셨으니까. 현수는 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할 것 같았어요. 그날 밤 두 사람은 각자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어머니를 정말 사랑했던 건지 아니면 재산을 더 사랑했던 건지. 돌이켜보니 답은 명확했어요. 만약 어머니에게 재산이 없었다면 그렇게 열심히 간병했을까요? 아마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어머니는 그걸 알고 계셨던 거였어요. 그래서 시험을 한 거고 그 결과를 보고 마지막 결정을 내린 거였습니다. 몇 년 후 어머니는 정말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유언장대로 모든 재산을 자선단체에 기부하셨습니다. 현수와 정민은 장례식에도 참석할 수 없었어요. 어머니가 미리 거부 의사를 밝혀놓으셨거든요. 신문에는 이런 기사가 실렸어요.
78세로 별세한 박정순 씨, 전 재산 10억 원 자선단체 기부. 생전에 자식들과 연 끊고 홀로 여생 보내. 현수와 정민은 그 기사를 보며 마지막으로 울었어요. 어머니를 진정으로 그리워하는 마음이었는지 아니면 잃어버린 재산을 아쉬워하는 마음이었는지 그들 스스로도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마지막 반란은 성공했어요. 배신자들에게는 용서도 재산도 주지 않으셨거든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어머니의 선택을 지지했어요. 자식의 탐욕에 맞선 한 어머니의 용기 있는 결단이었다고 말이에요. 현수와 정민은 평생 이 일을 후회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돈 때문에 어머니를 잃었다는 것, 그리고 그 돈마저 결국 얻지 못했다는 것을요. 어머니가 남긴 마지막 메시지는 이것이었습니다. 사랑은 조건이 없어야 하고 가족은 이익이 아닌 정으로 맺어져야 한다. 하지만 이미 너무 늦었어요. 어머니는 떠나셨고 후회해봐야 소용없었으니까요. 이것이 한 가족의 이야기였습니다. 탐욕이 어떻게 사랑을 파괴하는지, 그리고 진정한 가족의 의미가 무엇인지 보여주는 이야기였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머니의 선택이 옳았을까요? 아니면 너무 냉혹했을까요? 그리고 만약 여러분이 현수와 정미의 상황이었다면 과연 어떻게 행동했을까요?